3장. 돌리가 키티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은 2달 전에 키티처럼 신선하고 분홍빛이며 하얗고 쾌활한 분위기가 감도는 예쁜 방이었습니다. 비회 섹스, 고전 독일 도자기, 장식품들로 가득한 그 방을 보며 돌리는 작년에 2 자매가 얼마나 즐겁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곳을 함께 꾸몄는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문 근처 낮은 의자에 앉아 카페투 한 구석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키티를 본 순간 돌리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키티는 언니를 슬쩍 쳐다보았지만 차갑고 다소 신경질적인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가봐야 해. 집에 가면 한동안 나오지 못할 테고 너도 나를 보러 오지 못할 거야. 돌리가 키티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구나. 무슨 이야기요? 키티가 당혹스러운 듯 고개를 번쩍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니? 내 고민에 대한 거지. 전 고민 같은 거 없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 키티.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 말을 믿으렴. 그건 정말 별일 아니야. 우리 모두가 겪어온 일이란다. 키티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마음 아파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다르야 알렉산드로브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저를 경멸했기 때문이에요. 키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요. 하지만 누가 그렇게 말하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난 그가 너를 사랑했다고 확신해.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었을 거다. 오, 저한테 가장 끔찍한 게 바로 이런 동정이에요. 키티가 갑자기 화를 내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돌려 얼굴이 진홍색이 되었고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벨트 고리를 이 손 저 손으로 번갈아 쥐어뜯었습니다. 돌리는 동생이 흥분했을 때 손을 꽉 쥐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키티가 흥분하면 자제력을 잃고 너무 심한 말을 쏟아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언니는 지금 제가 무엇을 느끼길 바라는 거예요. 네, 키티가 빠르게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저를 안중에도 두지 않는 남자를 사랑했고 지금은 그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저를 동정한다는 제 친언니가 저한테 말하고 있다고요. 전 이런 위로와 속임수 따위는 필요 없어요. 키티,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왜 저를 고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난 오히려 내가 불행해 보여서.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키티는 언니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슬퍼할 일도 위로받을 일도 없어요. 전 저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신경 쓸 만큼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딱 한 가지만 묻자. 사실대로 말해줘. 다르야 알렉산드로브나가 키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레빈이 너한테 청혼했었니? 레빈의 이름이 나오자 키티는 마지막 자제력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벨트 고리를 바닥에 팽개치고 손을 거칠게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레빈 이야기는 왜 또 꺼내는 거예요? 언니가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 전 절대로 언니처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짓 말이에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언니는 그럴 수 있어도 전 못해요. 그 말을 내뱉으며 키티는 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돌리가 머리를 슬프게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것을 보자 키티는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던 마음을 접고 문 근처에 주저앉아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분 동안 침묵이 흐르렀습니다. 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일깨워준 그 굴욕감은 유난히 쓰라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동생에게서 그런 잔인함을 예상치 못했기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목을 감싸 안는 팔길이 느껴졌습니다. 키티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돌린카, 나 너무 괴로워. 키티가 참회하며 속삭였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그 예쁜 얼굴이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치맛자락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눈물이 없어서는 안 될 기름이라도 되는 양, 그 눈물이 있고 나서야 두 자매 사이의 상호 신뢰라는 기계가 매끄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울고 난 뒤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도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서로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키티는 자신이 분노에 차 내뱉었던 남편의 불륜과 언니의 굴욕적인 처지에 대한 말이 가엾은 언니의 심장을 난도질했다는 것을 알았고 언니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돌리 역시 자신이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추측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키티의 고통, 그 달래지지 않는 비참함은 바로 레빈이 청혼했을 때 거절했다는 사실, 그리고 브론스키가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키티는 레빈을 사랑하고 브론스키를 혐오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키티는 그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난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키티가 조금 진정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모든 것이 증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천박하게 느껴지는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겠어? 나 자신은 더더욱 그렇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가증스러운 생각들을 하는지 언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가증스러운 생각을 한다는 거니? 돌리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증스럽고 상스러운 것들이야. 이건 불행하다거나 기분이 처지는 것과는 달라. 훨씬 더 나쁜 거야. 내 안에 선한 것들은 다 숨어버리고 오직 가장 혐오스러운 것들만 남은 것 같아.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언니의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며 키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아빠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아빠는 내가 그저 결혼하고 싶어 안달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나를 무도회에 데려가면 나를 하루빨리 시집보내서 치워버리려고만 하는 것 같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소위 말하는 신랑감들, 난 그들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그들이 나를 감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 같거든. 예전에는 드레스를 입고 어딘가에 가는 게 순수한 기쁨이었고 내 모습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젠 부끄럽고 어색하기만 해. 그리고 그 의사도. 그리고 키티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뒤로 형부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조차 참을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러워졌으며 그를 볼 때마다 상상 속에서 가장 저질스럽고 끔찍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말까지는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모든 게 나한테는 가장 상스럽고 혐오스러운 빛으로 비쳐.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내 병인가 봐. 아마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언니네 집에서 아이들과 있을 때 말고는 행복한 적이 없는걸. 내가 우리 집에 와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네, 갈게요. 전 성홍열을 앓은 적이 있으니까 엄마를 잘 설득해 볼게요. 키티는 자기 고집대로 언니 집으로 가서 지냈고 결국 성홍열로 판명된 아이들을 내내 돌보았습니다. 두 자매는 6아이를 모두 무사히 살려냈지만 키티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순절 기간에 슈체르바츠키 일가는 해외로 떠났습니다.